잠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 폭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심지어는 병인 줄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약하지,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혼자서 그 원인을 계속 찾다가 그 과정이 오히려 고통스럽기도 해요. 내가 어떨 때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의 저는 원칙은 일단은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이비인후과 친구, 또 내과 친구 이렇게 의사 3명이서 닥터프렌즈라는 의학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의학 상식이나 건강 정보를 좀 친근하고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많다, 이렇게 규정 짓기 애매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어떤 증상들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잠이 안 온다 이런 불면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뭔가 회사 일이나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무기력하다. 일을 자꾸 미룬다. 이런 증상들도 있고, 상사와의 어떤 부딪힘, 연인이나 가족과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정신과적으로 뭔가 힘들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불안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불면증이 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의 절반 정도 환자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우울증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면 사실 감기라는 것도 갑자기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잖아요. 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없어도 어떤 원인인지 잘 몰라도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면 훨씬 좀 편안하게 생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크게 저희는 원인을 3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런 기질적인 원인 때문에 남들과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쉽게 어떤 분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이런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서 이제 이런 감정이나 식사, 수면을 조절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실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는 이런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정신과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경적 요인이 한 80~90% 크게 차지하면서 내 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유전적인 원인이 더 크게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정신과 질환에 걸렸는지 원인을 이렇게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병원에 오시기도 하고, 저는 우울할 만한 일이 없는데 너무 우울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서 그 원인을 계속 찾다가 그 과정이 오히려 고통스럽기도 해요. 뭔가 원인을 억지로 찾다 보니까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이렇게 작은 원인들 하나하나에 좀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든 감정들을 좀 당장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억누르고 있다가 사실은 갑자기 힘들어질 때 이 원인이 뭐 때문인지 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너무 감정을 억누르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진료실에 와서, 물론 이게 한두 번으로 되는 건 아닌데, 이 정신과 의사랑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시다 보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사실 힘들었구나 이렇게 또 원인을 찾아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TV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ADHD,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어떤 가정 환경이라던가 스트레스 때문에 ADHD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왜 ADHD가 걸렸을까? 계속 고민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거든요. 치료하는 약들을 복용하면서 일상생활에 또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진료실에 가야 되는지, 병원에 가야 되는지를 특히 정신과 환자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병원을 가는 이런 시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저는 원칙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병원 방문 여부, 방문 시기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나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뭐 청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잘 보냈는데 지금의 나는 한 달 전과 달리 집에 와서도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고, 한 달 전에 나는 주말에 막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나는 주말에 막 친구들이 불러도 안 나가고 뭐 집에만 있는다. 그러니까 이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불편감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파악이 된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시면 돼요.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어떤 수면, 그리고 시기,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평상시에 비해서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진다거나 수면 시간이 좀 감소하면 좀 정신건강 악화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8시간을 자더라도 계속 피곤하고 졸립고 더 자고 싶고 이러면 수면의 질이 문제가 있는 경우라, 그런 경우는 사실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내가 한 4-5시간을 자는데 난 피곤하지 않아, 그러면 굳이 뭐 다른 사람들 수면 시간과 비교해서 막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평상시에 비해 뭐 시기가 좀 식사량이 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체중이 좀 많이 쪘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사,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 좀 무너지면 그땐 내가 좀 요즘 정신과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있나? 내가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사실은 많이 추천하는 게 감정일기라는 그런 도구거든요. 감정일기는 크게 이제 4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감정이 들게 할 만한 원인, 누구한테 혼났거나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거나 이런 사건들, 혹은 뭐 내가 지각했다거나 이런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 뭐 불안할 수도 있고요, 우울할 수도 있고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질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과 어떤 사건 사이에 있는 생각, 왜 불안감이 드셨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우울했는지 이런 생각, 그리고 이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회사에 늦어가지고 누구한테 혼나서 내가 굉장히 뭐 우울했다. 그 우울한 원인은 뭐 부장님에 대한 어떤 그런 섭섭함이 아니라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울했다. 그럼 나는 우울해서 어떻게 했냐? 야식을 시켜 먹었다. 아니면 우울해서 가족한테 신경질을 냈다. 뭐 이런 감정 얘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해 보시면 오늘 하루가 좀 잘 파악이 되거든요. 뭐 조현병을 예를 든다면 이제 조현병 같은 질환은 이 치료를 빨리 받을수록 예후가 좋거든요. 조현병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의 증상은 더 악화가 되고 나중에 치료를 잘 받아도 이제 좋아지는 수준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빨리 왔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셨을 텐데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료실에 오는 환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막 몇 년 동안 막 우울이라던가 ADHD 때문에 되게 힘들게 생활하시고, 심지어는 병인 줄 모르고 막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약하지, 이렇게 자책하면서 지내던 환자분들이 약을 복용하거나 상담을 받으니까 너무 빨리 좋아지거나 너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진짜 진작 올걸, 조금 더 빨리 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막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는 지금이라도 오신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 비해도 빨리 오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특히 이제 정신과에서는 정말
제일 중요하게 보는 증상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에 잠기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위험한 증상일 수 있어서 좀 병원에 빨리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좀 거부하는 등교 거부 이런 상황도 굉장히 정신과적으로 응급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꼭 전문가와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얘기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가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들이 뭔지를 일단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잠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잠은 뭐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은데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막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 문제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감정이나 수면은 괜찮은데 막 폭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렇게 생활을 좀 돌이켜 보셨을 때 내가 요즘 제일 힘든 문제가 뭔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학교 생활이나 뭐 직장 생활이나 뭐 대인 관계에서 훨씬 좀 편안하게 잘 지낼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좀 지금 해결이 안 된다. 그 문제를 뭐 두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해서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진단을 좀 좁히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우울해요, 불안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불안하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건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불안할 수 있는데 당장 고민 안 해도 되는 뭐 5년 뒤, 10년 뒤 걱정을 하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불안의 원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그럼 불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불안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분도 있고요. 일이나 학업에 집중하거나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땐 괜찮다가 퇴근 후에 뭐 아무것도 안 할 때, 혼자 있을 때 불안감이 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불안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불안의 어떤 강도, 이 불안 때문에 막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막 뭐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정도인지 아니면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나갈 때 조금 압박감이 있긴 하지만 생활이 가능하신 정도인지 아니면 불안이 있지만 아유 아니야 이렇게 무시를 하면 그 불안감이 좀 접어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 불안한 것 같은데 이걸로만 병원에 가시면 정신과 의사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접근할 수 있게 다 도와드리거든요. 저희는 그런 전문가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갈 만한지 아닌지만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가야 되는지만 정해서 오시면 이 디테일한 어떤 서술들은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사실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저도 처음 되고 뭔가 이제 정신과 의사는 환자한테 따뜻한 얘기를 드리고 희망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정말 관계가 막 너무 친구 가족같이 끈끈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들어갔던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정신과 의사는 환자분들과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프로페셔널한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환자분들이 저희를 친구나 가족으로 느끼면 할 얘기를 못 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질투를 느꼈는데 내가 질투 난다고 하면 내가 너무 좀 나쁜 사람 같고 축하해주지 못하고 질투 나니까 막 못난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 못 하거든요.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말 못 하시는 경우도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실 진료실에 오셔서 정말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좀 가슴이 아픈데
매번 선생님 올 때마다 힘든 얘기해서 죄송해요. 두세 달 다녔는데 하나도 낫지 않아서 선생님께 민망하다. 아까 뭐 원해서 힘드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은 것도 아닌데 그걸 저한테 미안해 하시고, 그리고 뭔가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우울하고 불안한 얘기를 하는 걸 그걸 듣고 있는 저의 어떤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서 막 괜히 미안해 하시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 공간에서 뭔가 뭐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그냥 이 공간에 혼자 있고 벽에 대고 혹은 내 자신한테 이렇게 혼자서 얘기를 하는 생각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좀 자기 얘기를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뭐 일단은 예를 들어 나 한번 그냥 가보겠다. 내 상태가 궁금하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멀리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루 이틀 힘든 게 아니라 좀 오래 힘들었다면 아마 치료도 좀 오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병원이 너무 가기가 힘든 곳이면 잘 안 가게 돼요.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추천하는 병원, 가족이 추천하는 병원을 가보시는 것도 저는 좋아요. 다만 그 사람한테 맞는 선생님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맞지 않는 병원이라면 뭐 선생님이 뭐 나랑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병원을 바꾸시는 것도 환자분의 어떤 선택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정신과 환자분들은 이 병원에서 잘 맞지 않으면 병원을 바꾼다고 생각하시기보단 치료를 아예 중단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이 앞에 병원 갔는데 여기 뭐 의사나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막 이러면 사실 그 병원 말고 그 옆에 병원 많이 가잖아요. 다음 감기 걸릴 때. 그런 것처럼 정신과도 치료를 포기하실 게 아니라 병원을 옮겨서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진료를 하면 진짜 환자분들이 많이 바뀌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보람 중에 하나인데 약간 재밌는 일이 뭐냐면 되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막 공황이나 불안이 있는데 어떻게 막 밖에서 막 다른 사람들과 막 어울려서 지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에 저희 병원 오실 때는 평일에 오세요. 그리고 직원들이 예약을 잡아주면 저는 뭐 언제든 돼요. 언제든 다 오시다가 이분들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토요일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토요일 환자들이 점점점 많이 쌓여요. 평일에 아무 때나 오셨던 환자분들이 이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학업도 다시 시작하고 하니까 이게 토요일에 환자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평일은 점점 적어지고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되게 보람차요. 어쨌든 환자분들의 걱정도 이 걱정거리가 바뀌어요. 굉장히 심할 때는 뭐 자괴감도 느끼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씻는 것도 잘 못하겠다. 뭐 집 청소도 안 된다. 이랬던 분이 회사 다니면서 이제 뭐 팀장님 욕하고 부장님 욕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러시고 뭐 약간 이런 고민의 질도 어떻게 보면은 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신과 치료라는 게 환자분의 어떤 삶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신과 가는 걸 이제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가듯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유튜브를 좀 시작했거든요. 뭐 저도 사실은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한 번씩은 좀 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얘기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드리고 또한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정신과 질환은 진짜 있는 병이 맞고요. 그리고 치료법도 나와 있고요. 그 치료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내가 힘들면 언제든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 병원에 또 오셔서 전문가와 또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분명히 저는 좋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